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부지방에 머문 장마전선 영향으로 밤사이 호남 지역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져 인명과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국에 강한 소나기가 예보돼 있고 내일은 다시 장맛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해마다 기록적인 국지성 호우가 나타나면서 도로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수시설 점검과 산사태 위험도 파악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 폭우 대비 행동 요령을 사이언스투데이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분마다 축구장 11개 크기의 열대우림이 파괴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 벌목되거나 불에 탄 건데 한 해 동안 사라진 열대우림은 전년보다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기 2천여 명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브로커 등을 통한 불법 입양 거래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본이 4년 만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복원하면서 국내 산업계는 수출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주요 소재를 국산화하고 일본 수입 비중을 줄인 탓에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밤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7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남해안 부근에 머물던 방마정선이 밤사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경남 남해 이동면에 시간당 74.5mm, 전남 한평에 시간당 71.5mm의 폭우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 284mm의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남해 209mm, 한평도 202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낮 동안 장마전선이 소강 상태 들면서 비가 서서히 그치겠지만 내일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하면서 다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쏟아진 비로 인명피해도 나왔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전남 한평 엄다천에서 60대 여성이 폭우로 불어난 하천의 수문을 열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현재 소방과 경찰 등 400여 명이 투입돼서 실종된 여성을 찾고 있는데 급류에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고려해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광주와 전남 소방에 접수된 침수와 유실, 고립, 정전 등의 피해 신고만 250여 건에 달합니다. 네, 온난화의 영향으로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는 국지성 호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강우 강도에 따른 위험과 예상되는 피해를 김민경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도로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자동차는 지붕만 겨우 보이고 버스도 물이 유리창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최근 여름철마다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상청의 시간당 강우량 자료를 보면 상황이 이해됩니다. 40년 전과 비교할 때 시간당 5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나타나는 빈도가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최근으로 접어들면서 전체적인 강수량의 총합은 크게 변함이 없지만 강수 일수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비가 한 번 내릴 때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는 현상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시간당 강수량에 따른 위험도를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시간당 5에서 10mm의 비는 굵어진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수준입니다. 도로에 물웅덩이가 생기기 시작하지만 우산을 쓰면 어려움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산이나 우비를 써도 옷이 많이 젖고 운전 중 시야 확보에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때부터 하수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50mm를 넘으면 어느 지역에서나 비 피해가 발생합니다. 비가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와이퍼를 사용해도 시야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하수관이 역류하고 지하 건물의 침수도 시작됩니다. 허술한 축대는 무너지고 산사태 위험도 급증합니다.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는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우고 비의 기세가 약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배수로나 배수구를 청소하고
지하 공간에서는 차수판이나 모래주머니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집중호우가 내리면 도심이 물에 잠겨 인명피해로 번지는 경우가 되풀이되는데요. 지나고 보면 모두 대비와 점검이 부족했던 인재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차상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른 키보다 더 깊은 저수지가 된 도심 도로.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입니다. 지난 2014년 부산 동래구에서도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2명이 숨졌습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침수 사고와 인명피해를 막으려면 배수시설을 잘 갖추는 것만큼 평소 관리도 중요합니다. 배수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특히 많은 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인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폭우가 갑자기 내리고 이런 부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수 시설에 이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요. 유지 관리에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수구 역할도 중요한데 일부러 덮개로 막거나 각종 쓰레기로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장마철 전에 잘 점검해야 합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지하차도는 차량 진입을 막는 게 최우선입니다. 아직은 건널 수 있다는 운전자의 방심이 돌이키지 못할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담당 지자체는 자동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점검해야 하고 없는 곳에는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도심 가운데 특히 해안 지역은 만조 시각을 고려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바다 근처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이 많아 배수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물막이 판과 모래주머니도 충분히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세대에 침수판, 차수판 설치라든지 이런 예방적인 조치, 또 일단 물막이판이라든지 이 빗물바지 같은 것들 정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꼭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대비에도 침수가 생겼다면 바로 빠져나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도입하는 침수 정보 지도를 활용하면 침수 예상 지역과 대피 장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올여름은 엘니뇨의 발달로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초강력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산사태 위험도 증가할 전망인데 가장 위험한 곳은 어디일까요?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름철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2시간 이상 집중되면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집중호우가 잦아지면 토양이 흡수하는 수분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여름 엘니뇨의 발달로 국지성 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예년보다 커진 상황.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해 전국의 산사태 위험 등급 지역을 알아봤습니다. 전국 8.2%에 달하는 지역이 시간당 30mm 이상, 1강우량 150mm 이상의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이 가장 커지는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이 11.72%로 가장 많았고 전북 10.95%, 충남, 충북이 9%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도 5.12%나 됐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악 지역이 많고 하다 보니까 높은 경사도가 가진 곳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산사태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산사태는 발생 30분에서 1시간 전쯤 징조가 있어 주의를 기울이면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사는 곳의 산사태 위험도를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산림청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현재 산사태 예보와 예측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산사태 위험 지도를 통해 내가 사는 곳의 산사태 위험 등급도 알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금까지는 기존 통계와 주변 환경 등을 바탕으로 산사태 위험 등급을 나누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호우 상황을 추가해 지역별 산사태 위험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집중호우나 폭우가 내리면 계곡과 강은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아차하는 순간 야영객들은 고립이나 물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대피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능선사이 계곡은 30분 안팎 폭우에도 수심과 폭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텐트는 계곡 아래쪽보다는 위쪽, 가능하면 피난 대비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만약 철수 시기를 놓쳤다면 텐트 안에 머물지 말고 즉시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불어난 계곡물은 무릎 높이까지만 올라와도 사람이 넘어질 만큼 물살이 강합니다.
나뭇가지나 등산 스틱 등으로 깊이를 재고 수심이 허벅지 높이 이상으로 불어났을 때는 절대로 계곡을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무리하게 계곡을 건너기보다는 안전한 고지대로 피한 뒤 신고 후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등산 중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곡물이 불어나면 산에 오를 때와 지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쉽게 길을 잃을 수 있는 만큼 무리하게 하산하기보다 평평하고 안전한 위치를 찾아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젖은 옷은 체온을 빠르게 빼앗아 저체온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마른 옷을 챙기고 랜턴 등 최소한의 비상 장비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산 경사면에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크게 흔들리거나 땅속에서 울림이 들린다면 산사태 발생 징후로 즉각 현 위치에서 대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전에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집중호우가 예보됐다면 강변 차박이나 계곡 텐트 야영은 피해야 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 농작물과 가축 피해도 우려됩니다. 악천후 전후로 대처 방식이 달라야 하는데요. 김민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농촌은 농작물이나 가축 등 집중호우나 태풍으로부터 지켜야 할 게 많습니다. 사후 대처 못지않게 사전 대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빗물이 논밭에서 잘 흘러나가게 하려면 배수로에 쌓인 퇴적물을 미리 파내야 합니다. 지조를 설치해 비바람에 농작물이 쓰러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질소 비료를 과하게 주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비가 오고 난 뒤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물이 잠긴 논밭은 서둘러 물을 빼고 그 직후 방제해야 병해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쓰러진 건 신속히 일으켜 세우고 열매나 잎에 묻은 흙과 오물은 마르기 전에 씻어내야 합니다. 같은 농작물이라도 품종에 따라 생육 시기, 개화 시기, 그리고 수확 시기 다릅니다. 농지진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가축도 사전 사후로 대처 방식이 다릅니다. 악천후 전에는 축대 보수와 주변 배수로 정리, 전기 안전 점검 등 시설물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비온 뒤에는 가축 건강 관리가 핵심입니다. 축사 안에 호흡기 질병이 돌 수 있으니 2주 정도는 건강 상태를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는 게 좋습니다. 또 양질의 사료와 비타민, 미네랄 등을 추가로 급여하면 면역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지난해 최악의 홍수 피해를 겪었던 파키스탄에 올해도 몬순 우기가 찾아오면서 벌써부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동부 펀자브주에 내린 폭우로 지난 25일부터 24시간 동안 최소 23명이 숨지고 7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당국은 폭우로 인해 가옥이 무너지고 감전사고와 낙뢰사고, 홍수에 따른 익사사고 등이 잇따르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파키스탄에는 6월에서 9월 사이 몬순 우기로 많은 비가 내리는데 지난해에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 약 1,700명이 숨지고 3,300만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지난해 1분마다 축구장 11개 크기의 열대우림이 파괴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자원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사라진 열대우림은 4만 1,000제곱킬로미터로 지난 2021년보다 1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내 스위스나 네덜란드 전체 면적보다 큰 규모입니다. 열대우림 파괴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인도가 한 해 화석연료를 쓰면서 나오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양입니다. 주로 목축이나 작물 재배를 위해 열대우림을 개간한 게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열대우림 파괴가 가장 심각한 나라는 브라질로 전체의 43%를 차지했습니다. 네, 올 초부터 본격적인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하던 다누리가 임무 운영 기간을 2년 연장해 오는 2025년 12월까지 운영됩니다. 다누리는 연장된 임무 기간 동안 달 착륙 후보지 10곳을 더 촬영하는 등 당초 예정보다 더 많고 정밀한 달 정보를 얻어낼 예정입니다. 양혜영 기자입니다. 달 남극에 가까운 셰클턴 충돌구입니다. 충돌구 가장자리, 암석이 굴러내려온 흔적까지 선명하게 촬영됐습니다. 다누리에 탑재된 나사 섀도우 캠이 촬영한 곳으로
그동안 가려졌던 달 음영 지역을 희미한 빛으로도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달 표면을 고해상도로 촬영해온 다누리의 수명이 2년 늘어나 오는 2025년까지 임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발사부터 임무 궤도에 오르기까지 군더더기 없는 비행 덕분에 연료 소모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다누리는 연장된 임무 기간 동안 달 착륙 후보지를 기존보다 10여 곳 더 늘려 50곳 이상을 촬영하고 달 중위도 지역뿐 아니라 고위도 지역까지 평광 영상 촬영도 시도할 예정입니다. 나사 섀도우캠 역시 고위도 지역 내의 주요 연구 음영 지역을 선택해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도 75도 이상 전 지역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다누리에 탑재된 태양 전지판과 배터리가 1년 사용을 기준으로 설계돼 2025년에는 노후화로 인한 전력 생산과 배터리 저장 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누리는 내년까지는 24시간 풀타임으로 작동하지만 임무 3년 차인 2025년에는 하루 16시간만 운영됩니다. 25년 3월하고 9월에는 계기올 시기 전체에 대해서 배터리의 에너지만 쓰게 되는데 연장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많이 노화가 됐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장치들은 그때 꺼서 저희가 최소한의 장치만을 가지고서 운영함으로써 연구진은 다누리에서 얻은 자료로 2026년까지 달 착륙 후보지의 3차원 지형 영상과 달 표면 원소 자원 지도 등을 제작할 예정이며 우주 탐사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우주 탐사 자료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국내 산업계는 그동안 막혔던 수출입 절차가 원활해질 거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소재와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서 큰 변화는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일본 정부는 한국을 상대로 액체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조치를 앞두고 우리 기업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국산화를 돌려서 원가 절감이 될 수도 있지만 엔드유저 측에서는 한국산은 아직까지 어떤 품질적인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이 아니더라도 다른 국가, 다른 나라 거를 쓰고 싶다고 하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3월 일본이 반도체 관련 세계 품목 수출 규제를 철회하면서 협력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화이트리스트 복원으로 한일 사이의 수출 규제 현안은 4년 만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출 통제와 관련해 양국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계 역시 수출입 절차가 한층 간소화될 거라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화이트리스트가 다 재지정됨으로 인해서 그런 불필요한 수출입 규제로 인한 번거로움이라든지 절차적 복잡한 번거로움 이런 게 다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래도 기존보다는 좀 나아질 거다. 일본의 수출 규제 칼을 빼든 지난 4년 동안 우리 기업들은 주요 소재를 국산화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100대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 가운데 반도체 분야 수입액의 일본 비중은 4년 사이 10%포인트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에도 당장 국내 산업에 큰 변화는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유령아기 2천여 명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경찰은 불법 입양 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온라인 브로커를 통한 불법 입양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고 한 명당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대 거래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신생아 거래 실태를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아기를 낳았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졌거나 키울 능력이 없다며 입양 보낼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아래에는 메일이나 오픈 채팅방 주소로 연락달란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연락이 되는지 취재진이 미혼모를 가장해 오픈 채팅방 한 곳을 찾아 접속해봤습니다. 문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와 사는 지역, 신생아 성별까지 요구하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개인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며 구체적인 조건을 물어보지만 모두 불법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입양을 보내려면 친모가 반드시 아기를 출생신고하고 공인된 입양기관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입양기관을 피해 출생신고가 안 된 아기를 찾는 이들이 불법 입양 브로커를 찾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액수가 정해질 정도로 아동매매가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오픈 채팅방이나 오프라인상의 불법 입양을 통해 돈을 받고 넘기는 부분들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여아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서 돈을 높여서 부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만약 입양 과정에서 금전이 오갔다면 아동매매 혐의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경찰에 적발된 사람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고작 9명에 불과합니다. YTN이 최근 6년 동안 아동매매 혐의 관련 판결문 5건을 분석해보니 주로 친모가 출산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아기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생아 거래 과정에서 친모나 브로커가 챙긴 돈은 적게는 25만 원부터 많게는 690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0명 가운데 8명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부모가 실은 범죄의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질 않습니다. 오히려 범죄가 적발돼서 그 처벌을 너무 지나치게 높게 받는다면 아이를 죽이거나 유기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유령 아동 2천여 명 가운데 6명이 숨지거나 유기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정부는 뒤늦게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불법 입양된 아동들이 학대나 살해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부 차원의 단속은커녕 제대로 된 실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최단기 합격 공무원 1위 학원, 한 유명 학원의 광고 문구인데요. 거짓 과장 광고로 밝혀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대형 입시 학원들의 부당 광고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 학원 광고 문구입니다. 이 학원 수강생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학원 수강생과의 비교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는 문구도 문제였습니다. 한 언론사 만족도 조사 1위에 선정됐을 뿐인데 이런 점은 매우 작게 표시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거짓 과장 기만 광고와 관련해 해커스 운영사 챔프스터디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5조 원 정도의 규모로 커지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온라인 강의 시장에 있어서 불공정한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중히 감시해서 엄격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차례는 대형 입시 학원들입니다. 지난주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에 참석한 공정위는 사교육 학원들의 광고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고 적중률이나 의대 명문대 합격률, 합격자 수, 강사 이력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되면 광고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부당 광고는 이에 따른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5억 원 한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설탕이 귀하던 시절 보다 저렴하고 달콤한 감미료인 이성화당을 합성하는 데 성공하고 수입에 의존하던 항결핵제를 국산화함은 물론 다양한 연구로 우리나라 생명공학과 산업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톡에서는 대한민국의 바이오 초석을 다진 생명공학계의 선구자 한문희 박사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